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어쨌든, 요새는 날씨도 좋고 그래서 다 좋은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저희 학교도 지금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뭐, 대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23일까지는 학교 출입을 자제하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죠. 근대 도시 개발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산업도시의 발생 시기, 뭐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증기기관의 발명과 이를 이용한 방적기 발명. 옛날에는 배틀로 이렇게 한 올 한 올 우리가 그 한 땀 한 땀 따는 이제 그 천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방적기나 이런 것들이 기계화되면서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속도보다 몇 배 속도로 이제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소비할 때를 또 찾아야 되죠. 원료도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식민지로 가서, 식민지에서 철도를 깔고, 왜 철도를 깔아요? 대량으로 또 수, 이제 그 원료 같은 거를 수입하고, 또 자기네들이 만든 것들을 갖다 수출하려고 그런 것들을 기반 시설로 깔죠. 어떻게? 강제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거 해줄 테니까 니네 몇 년간 어떻게 상환하고, 이 철도권은 어, 몇 년까지 우리가 이걸 독점 계약해서 이걸 이용하려면 비용을 얼마씩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불완전한 판매를 한 거죠. 어쨌든 불공정 판매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뭐였죠? 대량 생산, 대량 판매. 그 다음에 생활물의 공급, 이제 광범위한 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세계 시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식민지를 만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좀 자세히 보아야 할 것들이, 음, 이 당시만 해도 기술을 가지고 있던 모든 국가들이 식민지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원료를 공급받고 소비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동안 보호무역을 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죠? 조금 어, 뭐 다양한 FTA나 이런 걸 상호 협정을 해서 관세를 낮춘다던가. 왜? 그동안 너무 보호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들었으니까, 이제 예전보다 더 대량 생산을 하는데 판매처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수 소비도 한계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계 시장이 필요한 거죠. 법적으로는 자유롭고 임금의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들의 출현.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어떻게 성주가 있고, 거기 밑에 기사들이나 이렇게 그 성주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사 계급이 있었고, 그 밑으로 이제 그 영토에 대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이래서 자기가 키운 것들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부분은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일부분이라 그랬어요. 대장간. 이게 뭐 농기계도 만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무기나 이런 걸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 안에 주요 기구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장사를 하는 계급을 보면 술집,
숙박업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무역을 하는 곳들,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한 80%에서 90% 이상이 그 영주의 땅을 농사를 져주면서 세금을 바치는, 뭐 싫기는 하지만 거의 노예 계급 같이 이런 생활을 누렸죠. 근데 그게 아닌 자신의 노동력을 아무 데서나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싫으면 저 공장 가도 되고 이런 노동자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교통과 통신 분야도 큰 진보를 이뤘고, 왜? 세계 전역에 물건을 뿌려야 되니까 철도가 들어섰고, 음, 이제 저쪽에 이쪽 나라에 자기네 원료가 뭐가 필요한지를 빨리 그쪽에다 보내야 되죠. 예전 같으면 어떻게? 음, 막 편지 쓰고 막 이래서 봉인 도장 찍고 이러고 보냈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요, 요 시대는 어떻게 보냈어요? 전기라는 것도 나왔고, 그래서 전보나 이런 것도 보내기 시작을 한 때죠. 그래서 사람이나 말이 달려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뭐 갖다 판매, 부족, 서로 생산과 공급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이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노동자 계급이죠. 그 노예처럼 살던 농촌 인구가 나도 자유가 있는 도시로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래. 그걸로 이제 뭐 먹고 사는 걸 해결하겠다. 라고 하고 도시로 유입되니까 어떻게 해요? 음, 뭐 노동자 계급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뭐 빵 같은 것들 만들어야 되고 마켓이라는 게 이제 많이 그 활성화됐고 커지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땅을 버리고 올라오려면 주거도 해야죠. 숙식도 해야죠. 또 뭐 여가 생활도 즐겨야죠.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없는 사람들은 또 밀려가지고 안 좋은 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슬럼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슬럼가 또한 만들어지기 시작된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슬럼가 문제 이때만 해도 상수 하수 시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때가 아니라서 하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강에다 버렸죠. 물 흘러가는 데다. 식수를 또 어디서 해요? 우물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보면 강이 오염되면 그쪽에 있던 물도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위생 문제로 이질이라던가 수인성 질병들이 이때 되게 문제가 됐고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도시 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불편하게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무제한적으로 막 커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산업도시. 그 다음에 이상주의적 도시개발에서는 그때 한 명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솔테어에 대한 그 계획안도 이런 식으로 공장이랑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사람이 그린 이 스케치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모습. 그 다음에 여긴 주거단지들이 이렇게, 여기는 조금 그 저가형 주거, 여긴 고급형 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그 다음에 근대도시 개발, 전원도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 하워드. 이 사람이 왜
중요하게 이, 되었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위성도시 및 근린주거 이론을 밑받침해준 이론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중요하고,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을 건강 생활에 유지하면서 도시민에게 작업과 예가가 아니죠. 이거 틀렸네요. 여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전원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5,800여 명의 소규모 인구 도시 방사형과 황사형의 시가지 패턴. 왜? 중심에 모든 것이 모여져 있으니까 어쨌든 그 가운데 부분으로 가장 균등하게 접근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방사형과 환상형. 그 다음에 면적, 뭐 토지 시설 이용은 중심부 광장, 시청, 박물관 등 공공시설이 배치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로가 방사형, 모든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면적은 400헥타르의 중간지대에 있는 주택, 학교, 농장, 대농장, 목초지 등으로 구성한다. 위성도시 성격에는 32,000명 규모의 새로운 전원도시를 주변에 배치하여 철도와 도로로 연결된 도시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도시 집단의 인구는 25만 명 정도가 적당하다. 그 다음에 위성도시 및 근린주거 이론, 나아가 신도시 개발의 밑거름을 이 사람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거는 왜 중심부에 뭐 시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주변에서 빨리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부로 왔다 이렇게 가긴 힘드니까 이것들을 이용한 환상형. 그 우리나라의 지금 수도권 내가 어떻게 돼 있죠? 외곽 순환도로, 내부 순환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중심지,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치워스, 여기는 어원과 파커가 의해 건설했고, 최초의 전원도시, 요런 식으로 구글 지도에서 나오고, 그 당시 스케치는 이런 방식으로 스케치를 해서 우리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어떻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뻗은 도시 길과 중심부에 광장, 교회, 뭐 관공서들이 모여 있겠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어떻게? 이렇게 주택가가 있고, 중간중간 지대에는 목초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농장도 있을 수 있고. 요 외곽에는 다 농지가 있죠. 요쪽에 또 도시가 있고, 이런 방식이에요. 요 중간지대에 대해서 목초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미 운동과 근린주거 단위계 누가 계획과 번외미에 했다 그랬죠. 거대한 공업도시 추각함에 도시예술에게 이제 좀 바뀌어질 수 있다. 대처될 수 있다. 그런데 바뀌어질 수 있다. 도시의 아름다움과 질서 체계 통합을 예술적으로 계획하고 고전미를 강조했다. 왜? 어, 이때만 해도 우리가 뭐 르네상스를 지나서 오던 시기였죠. 중세를 지나서 르네상스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뭐 좀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던 시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미 운동의 안내자 역할을 했고, 뭐 도시의 아름다움을 통한 개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문화적이고 예술적이며 환경적인 도시 개발 운동을 할 수 있다. 뭐 베네치아 같은 데도 그렇고, 뭐 우리가 유럽의 대부분 도시들이 보면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면서 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카고하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은 고전적이고 화려한 예술적인 도시미를 가지고 있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그럼 북쪽에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인데 거기는 어떻게 항구 도시와 연결된 그 좀 예전부터 좀 색다른 양식의 주거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서 일본 국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음, 그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의 그 별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죠. 그래서 좀 휴양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은 곳 이렇게 돼 있고 그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느냐 그러면 뭐 이제 모든 재산의 축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전쟁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참전하고 뭐 이러면서 돈을 되게 많이 모으게 되고 그리고 군수 산업이나 이런 걸로 막 찍어내던 것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쉬어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대기업들은 어떻게 그거를 아 민간 시장으로 수요를 돌려보자. 그래서 뭐 탱크 만들거나 뭐 이랬던 전차 만들던 기술로 트랙터 뭐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동수단 집 이게 뭐 트럭 만들던 것들을 군용 트럭이 아닌 민간 상업용 트럭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부의 축적과 자동차의 시대를 열었죠. 미국이. 그래서 하워드의 전원 도시를 추종한 미국의 스타인과 라트, 맨포드 등이 그러한 도시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도 그 안에 있는 도시의 건물들이 다 팔리고 음, 그만큼 부를 이제 나라도 축적했지만 거기 참전했던 군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그것들을 많이 이제 쓰려고 하는 시대가 도래됐던 것이죠. 어쨌든 도시의 발달이 있으려면 부의 축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도시가 많이 한번 망가져야 돼요. 그런 이유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도시가 생성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23년에 슈퍼블럭 개념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격자형 도로로 12에서 20헥타 규모의 자동차 없는 주거 환경을 건설하자 그랬고 28년에 페리가 근린주구의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영국의 작은 마을처럼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한 하나의 사회 도시로 인식을 한 거죠. 근린주구라는 개념을 이제 완벽하게 만든 거고 그래서 모든 건물로부터 4분 거리 이내 중심 커뮤니티 센터 학교 기타 학원을 갖춘 5천 명 규모의 독립적인 근린 주거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 기본 이론은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하워드가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하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대부분 하워드 아니면 뭐 여기서 나온 페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왜? 어쨌든 그 기본 개념을 잡은 건 하워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인구 단위나 숫자를 얘기한 거는 페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도가 헥타르당 100명 이내 주구를 얘기한 거고 스타인과 라이트는 레드번 계획으로 하면서 이러한
걸 한번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도로는 어떻게 쿨데삭이나 루프형으로 그 단지 내를 침입하지 않고 각자의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그러니까 단지 내 주거망도로 내부 도로망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네, 슈퍼블럭계에는 기능별 도로망 계획과 보차 분리, 새로운 기본 구상을 도입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 도로는 대개 쿨데삭이나 루프로 만들어졌어. 루프 방식으로 만들었고, 스타인라이크와 레드번 계획이 아까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메인 도로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는 직접적으로 보행도로와는 겹치지 않는 보차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워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집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방식, 그래서 돌아 나오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단지 내 도로들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르꼬르비제. 근데 뭐 기디온보다는 르꼬르비제가 중요하죠. 어쨌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만든 게 뭐? 빛의 도시에서 1층을 필로티로 만들어서 전부 개방하자. 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오픈 스페이스를 주장하고 마천루를 주장했죠. 중심으로 하는 도시 쭉쭉 올리자.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빛나는 도시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었고, 보장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만들었다 그랬죠? 건축적으로는 그때까지는 지붕이 삼각형이거나 원이거나 이런 집을 만들다가 이제 평평한 집을 만들기 시작했죠. 요새 근대적인 건축물, 빌딩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마천루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르꼬르비즈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 영국에서 처음 발달된 것이죠. 영국의 런던이 너무 이제 막 커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 주위에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발로우 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 아버크롬비 런던 대계획을 시작을 한 거죠. 환상 그린벨트를 설치하고 도시가 일단 어느 정도 못 크게 막고 그 주위에 신도시를 다시 만들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자. 그래서 런던을 중심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8개의 신도시를 만들고 인구를 분산시키고자 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신도시는 1차 세계대전 늘어난 공업도시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신도시 또한 대부분의 대도시가 이제 주택난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이 문제가 돼. 이렇게 개발을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워드나 이런 사람처럼 위성 도시를 만들고 막 이렇게 가면서 도시 중심부가 비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낮에만 쓰는 곳?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뭐 공장지대, 예전에 조금한 공장지대는 안 쓰게 되고, 그럼 거기 좀 질 낮은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살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범죄율이 높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가는 지역이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지 해서 국제 세미나에서 도시 재개발
수복재 이제 재개발을 수복재 개발과 보전 개발로 이제 나누게 됐고요. 미국의 사례로는 볼티모어의 경제적 낙후를 방지하기 위해서 1969년에 완성된 찰스 센터가 유명하게 됐고, 그다음에 자동차 수요를 현대식 구조물에 편성해서 주요 접근성에 더해 도시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런던 바비칸 지구 계획이 있었죠. 그다음에 현대 도시 개발의 특성은 어떻게?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죠. 무슨 특화 도시, 그래서 금융 특화 도시, 뭐 역사 문화 도시, 뭐 이런 것들인데, 요게 맨 처음에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실버타운 개발과 테크노폴리스 개발, 관광 휴양지 개발, 정보화 도시 개발이죠. 이 중에 제일 먼저는 뭐 실버타운 개발. 선진국들이 계속 높아지는 그 노인 인구 비율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 맞는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실버타운이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테크노폴리스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공업인데,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 첨단 산업들이 만들어지는 거. 이천의 명물은 뭐예요? 요새 쌀이 아니라 반도체라 그러죠. 반도체 공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또 휴양시설, 뭐 정보화 도시 개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실버타운 개발은 고령자나 뭐 고령자들은 어떻게? 돈이 많죠. 왜? 그만큼 일을 했고 복지 서비스를, 아니 나는 돈 좀 내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의 욕구가 좀 커지는 거예요. 그 이게 서양부터 이렇게 돼서 지금은 어떻게 동양의 경우에도 가족이 부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인분들이 나 집 있는 거 팔아서 들어갈래 라는, 보통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개발은 지역 문화 전통과 자연환경, 첨단 기술의 활력을 도입하여 첨단 기술 직군, 그 다음에 학술 연구기관, 쾌적한 환경, 세 가지 기능이 잘 조화된 도시 조성을 실현하면 미래지향적인 정주 체계를 발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얘기했었죠?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었죠? 제가 실예로 들은 데가 카이스트 대전 유성구를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어떻게? 예전엔 유성구는 관광특구였는데, 거기서 학술기관이 들어가면서 카이스트가 들어왔죠. 국립특수대학교가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그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같이 산학 연계기관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초의, 제가 봤을 때는 테크노폴리스 개발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관광휴양지 개발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양양 뭐 이런 데인데, 요새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관광휴양지 개발이라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만들어졌는데, 요새는 조금 더 바뀐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바뀌었죠.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동해안 그러면 어떻게, 해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경포대, 뭐 그 낙산 해수욕장, 뭐 해수욕장 주변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된 데들이 많죠. 어디? 서핑하는 곳, 서핑의 성지들. 그런 데는 무슨
이렇게 예전부터 만들어진 관광지가 아니라 파도를 보고 서핑하는 사람들이 취미로 갔다가 거기서 여기서 먹거리가 없네? 그럼 내가 오는 사람들 서핑 가게를 하면서 뭐 식당도 하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여기는 서핑과 식당은 있는데 아침부터 나는 서핑을 하고 싶은데 여기 숙박시설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숙박시설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한 식으로 근대 도시개발의 이론적인 모습과 실질적인 모습을 했고, 그 다음에 UCT 또 정보화 기술, 이건 근데 저는 UCT 말은 들어봤는데 솔직히 UCT가 제대로 된 도시공간을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기는 좀 힘들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도시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도시 계획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 서울 발전에 이제 서울이 5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10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한번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시도록 하시죠. 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서울은 식민지 수도 경성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다시 거듭납니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전쟁 이후 사방으로 몰려든 인파로 서울은 순식간에 100만이 넘는 도시로 성장합니다. 산업화를 거쳐 반세기 동안 꾸준히 팽창하며 서울은 현재 25개 자치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가 됐습니다. 1960년대는 240만 정도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가 1990년 들어서면서 1000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면서도 수백 년간 지켜왔던 역사와 문화, 이런 자연의 경관을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그 인구의 유입이나 산업 수요를 이 도시 공간 내에서 수용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체계를 갖춘 도시가 됐다. 1960년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서울은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통 문제였습니다. 근대화의 상징 전차는 70년간 서울 시민의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확장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어서 버스와 지하철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부족해 자동차와 도로가 서울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된 도로들, 그게 결국은 차를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 육교로 건너가야 되죠. 사람은 지면을 밟지 못하고 차들은 쌩쌩 달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서울의 도로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서울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교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2의 고향, 수도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당장 부족한 것은 잠자리였습니다. 산등성이를 메운 무허가 판자촌은 사람을 품을 준비가 안 된 서울의 단상인지도 모릅니다. 당면한 주택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기 위해 서울은 방법을 모색합니다. 196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마포에 단지 형태의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개발은 시작됩니다. 건립된 지 4개월 만에 붕괴된 와우 아파트 부실공사도 아파트 개발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각광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택을 가장 많이
빨리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아파트였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마치 복제하는 것과 마치 막 찍어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도시화가 안정이 되었으니까 조금 더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969년 말 경부고속도로의 기점인 제3한강교가 개통되고 강남은 새로운 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서울시정의 최대 과제였던 강북 인구 집중 억제 정책과도 잘 맞물렸습니다. 서울시는 1973년 강남의 영동지구를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강남의 토지와 건물 구매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그 결과는 강북 강남의 불균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간 수요와 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오는 주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서울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인 도시 계획이 필요했죠. 이런 것들의 수요를 맞춘 것들이 사실은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하나는 많은 주택 수요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강남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게 60년대 말부터 생각을 해서 70년대에 이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계획이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역사적인 도심을 재개발하는 겁니다. 경제 발전을 토대로 서울의 양적 팽창은 세계 도시 발전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성장 속도를 냈습니다. 국제 도시 경쟁력 6위에 빛나는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발전의 그늘에 가려진 건 사람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이제 서울은 더 나은 가치를 품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영상 동영상까지 잘 보셨나요? 그리고 요번 주는 중간에 제가 남겨주실 단어를 드릴 텐데, 요번 주에는 송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도시개발을 할 때 주체가 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느냐에 대해서, 물론 주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개인 혹은 단체,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시행자 계약관계를 맺고 단순한 건설공사만 하는 시공자와는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목표, 개발 전략 수립, 사업 계획, 토지 확보, 개발 단계 수립, 계획 수립, 계획의 집행과 개발, 그 다음에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 사업 재원의 조달 및 관리, 개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개발 주체라고 하고요. 시공자가 있고 시행사가 있죠. 시행사는 시공사가 끝나고 그 분양을 책임지는 사람을 보통 시행사라 그러죠.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도시 개발에 관한 뭐 조합 설립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 사업 주체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지금 이 개발 주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이제 정부 주도형이 있죠. 그럼 중앙 부처, 지방 정부, 공공기관이 이제 도시개발 주체가 되어서 대규모 주택단지 및 신도시 개발을 주체 정비함으로써 개발계획 및 인구의 과밀한 도시 집중 정책을 억제하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그 다음에 광역 간선시설 확충 및 정비, 부족한 토지 문제 및 주택 문제 완화에 당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 또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정부 주도형으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뭐 지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광역 간선 시설의 확충을 없이 지금 그 개발 계획을 계속 이제 진행하려 그럼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뭐라 그러지?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그 저기 자기는 그 태능 그 도시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그 지역을 상계동이라는 지역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하철 4호선하고 그 다음에 7호선이 만나고 있고 내부순환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길 외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있죠. 동부간선도로를 통해서 의정부까지 나가게끔 돼 있고 근데 지금 의정부서부터 그 계획 그 도시개발들이 진행되면서 이쪽이 좀 과하다 싶을 만큼 동부간선도로도 많이 막히고 왜 내부 순환도로죠. 그쪽도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요번에 좀 특히 더 문제가 됐던 게 장마철에 동부간선도로가 이게 침수 지역이어서 탄천변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지역이니까 침수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교통 통제를 시작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불편을 겪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데 그렇게 밀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그 지하철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지하철조차 용량이 초과된 인원들을 계속 실어 나르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역 간선 시설의 확충이라는 게 이게 미리 계획이 돼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이제 발표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 땅이 좀 있네, 이 땅을 이용해서 공급을 합시다, 뭐 이런 식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좀 다양하게 미리 나는 이쪽에 이러이러한 간선 계획 시설을 더 가지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미리 발표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요쯤에 도시 계획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인구만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수원서부터 해서 오는 도시 쪽을 보면 뭐 분당, 판교 뭐 이렇게 쭉 신도시가 있는데 그 용량을 다 어디서 커버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대부분 이제 커버를 하게 되니까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이제 용량의 한계가 차고 있죠. 이미 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계획 시설들이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에 있어서 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쪽에 일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꼭 좀 더 그 디테일한 방식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부 및 민간 공공 주도형 에서 요번에 그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이 역할과 책임을 분담을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시계획의 유도, 조정, 지도하고
계획의 집행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민간 개발업자, 자본 투자자들의 민간 부분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개발 및 재개발 사업을 분담 수행하는 방식인데, 요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죠. 뭐 음마 아파트나 이제 재개발이 좀 안 되는데, 야 우리가 들어가서 해줄 테니까 니네 여기다 임대 아파트를 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뭐 좋다. 그러면 정부가 와서 이러이러한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개발 이익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올 것이냐의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을 못하는 것이죠. 왜? 집값은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 단지와 비슷한 다른 단지는 지금 개발을 해서 어떤 정도의 이익을 받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이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 민간 주도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부분 뭐 재개발 아파트를 주도해서 하고 있었죠. 순전히 민간 부분에 의해서 도시 개발이 수행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 민간 개발 사업자 등 컨소시엄의 투자의 다양한 민간 부분이 주도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도시계획 사업을 수행하는 건데,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 그 다음에 민간 개발 사업자, 컨소시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만약 이런 재개발 아파트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라고 고민을 하시면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조합이 과연 단합이 잘 되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발 사업자들이 여러 군데가 붙으면 이제 조합원들끼리 싸움을 붙이거나 이러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뭐 개발 사업자들은 뭐 다 자기 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한 1500세대짜리다 이렇게 잡으면 한 16동 정도의 16동에서 20동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그러면 어쨌든 뭐 조합 설립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일 손해보는 건 토지 소유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담보로 PF 사업이라는 걸 해서 이 개발 사업자들이 돈을 끌어들여서 개발을 하고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은행권 금리나 그 시공사죠. 시공사 간에 서로 싸움이나 이런 법적 분쟁 이런 것들이 가면 이 분쟁들이 전부 다 결국은 전부 다 그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개인 분담금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찌 됐건 간에 자기가 사업을 맡게 됐으면 아니 뭐 일할 만큼 하고 뭐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좋고 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 진행을 할 때 늘 고민해 보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개발 대상지는 뭐 개발을 하는 객체가 되는 토지겠죠. 뭐 자라고 붙이는데 이거는 뭐 무슨 도시 관련 사업,
왜 그 조합원이 그 사업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지만 뭐 대표되는 이름으로서 상기되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 도시계획 사업에서 도시계획 사업과 비도시계획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 방식에 의해서 적용되는 관련법,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쉽게 얘기한 국계법, 그럼 도시계획 시설사업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요게 대부분 많겠죠.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에 공급을 한다 그러는 것들은. 그 다음에 비도시계획 사업은 이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 사업. 이건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했었던 사업이죠. 산 임야 이런 평지를 깎아가지고 아예 택지를 조성해서 택지를 시공사 쪽에 팔아서 거기서 이제 뭐 그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건 산업 단지를 만드는 거죠. 주택법에 관한 것은 주택건설 사업하고 대지조성 사업이 있고,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은 유통단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 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관한 법률은 개발 촉진 지구 개발 사업하고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명이 있으면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계획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 개발 계획을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고시를 하게 하는 거죠. 여기 서류를 정비해서 뭐 이렇게 쭉 해서 수립,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 고시를 이제 행정기관에서 해주면 시행자 지정고시를 하고, 여기서 기타 실시 계획안 및 인가고시를 한 다음에 착수해서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이 있죠. 요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개발 계획 구역 지정은 어떻게 하냐? 개인 조합, 그 다음에 건설업자 등이 개발 계획 사업을 수립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을 요청을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 공람을 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면적, 명칭을 포함하여 구역 지정 및 목적, 사업 개발 시행 기간,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시행 방식, 인구, 토지, 교통, 환경, 보건, 의료, 주변 기반 시설,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보고, 이게 타당하다. 그럼 실시 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자가 작성하는데, 실시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되고, 설계 도서 및 작은 계획, 작은 계획은 PF죠. 그 다음에 시행 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이 넘으면 이거는 이제 또 사업 허가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정부 투자기관, 어디죠? LH공사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 SH공사죠. 그 다음에 민간기업이나 여러 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시행자도 지정할 수가 있죠. 이거는 어디에 이런 방식이 있었죠? 우리 용산 개발을 이제 맨 처음에 그 용산 군부대 개발을 할 때 이런 컨소시엄 개발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이게 좀 힘들어요. 왜 민간 기업이 들어오면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지방공사나 정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가면 이익을 최대로 끌어내는 것보다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 개발권자는 누가 되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 다음에 법에 이제 그 경우된 무슨 국 이렇게 지정돼서 개발권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발을 지정 규모를 보면 도시지역에서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도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 도시 이외 지역은 30만 킬로 헥타, 그러니까 제곱 헥타르죠, 헥타르. 이게 잘못 오타가 났네요. 한글을 써야 되는데 이상,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뭐 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개발의 지정 규모를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지정 변경 절차는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 및 심의, 지정 고시 이런 상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정 해제 같은 경우는 지정 후 3년 동안 실시 계획을 못하는 경우, 공사 완료 또는 환지 처분 공고를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환지, 필지 이런 것들, 그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그 도시개발 절차에서 뭐 그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필지는 뭐죠?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지번을 붙이기 위한 지역 토지.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일제시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 그 토지에 대해서 이름을 갖게 됐다기보다 번호표를 갖게 됐죠. 몇 다시 몇 번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지를 이용해서 그걸 갖게 됐거든요. 이제 지번을 부여한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도시에서 용도 지역지구를 구분하는 도시계획의 기본 단위죠. 보시면 요게 하나의 필지, 요 선으로 된 게, 그 다음에 한 개의 필지에 한 개의 지목을 부여하게 돼 있고, 요건 우리가 지적 공부를 좀 하시면 아시게 될 거고, 지적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는 기본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는 뭐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둘 이상의 필지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합필한다 그러죠. 그리고 건축물을 이렇게 더 크게 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우리 요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이제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이 대지를 다 하나로 합필해서 나중에 어떻게 등기부 등본상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토지 단위는 그 아파트 전체 바닥 면적을 일부씩 쪼개서 그 단위 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기부 등본상에 등록을 해주시는 거죠. 필지가 지적법상의 개념은 대지는 건축법상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필지 안에는 하나의 건물을 질 수 있고 부속 건축물을 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계획 대지가 어마어마하게 넓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하나의 대지 위에 2개 건물을 짓는 행위는 우리는 거의 안 하고 있죠. 왜? 도시에선 볼 수가 없어요. 용적률 이게 우리가 그 지적법상에 용적률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용적률을 뽑고 최대 이익을 내려면 단일 건물로 용적률을 최대로 올리는 것이 어쨌든 간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란 뭐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란 환지 방식에 의해 계획된 택지 사업을 의미하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기서 환지란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다음에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 존재와 원래 있었던 토지와 그거를 구획하고 그 이후에 토지의 대지를 권리를 이동시키는 방식이죠. 환지계획이라는 거는 정부나 뭐 이런 것 사람들이 주도해서 개발을 할 때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땅을 강제 수용해서 정비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땅의 가치를 높여서 그 분할된 부분 그리고 뭐 100평짜리를 내놓으면 한 80평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채비지나 이런 것들의 환지 계획에 의해서 좀 빼놓는 것들이 있어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어쨌든 그 요 뒤쪽에서 다시 그 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볼 건데 일단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란 이런 불규칙하고 안 좋은 땅들을 계획적인 땅으로 정리해서 만들어주는 것, 대지의 권리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신시가지 및 기성시가지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에 일제히 정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를 지주들이 현물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토지 비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00평을 내면 한 80평 정도를 주고 나머지 20평 정도를 그 나라에서 그 토지구획 정리를 하면서 토지를 만들어서 공공 부분이나 이런 쪽 사업도 하고 나머지는 또 그 일반 민간 그 시공사에 분양을 해서 거기서 다시 민간업자들은 거기에 이익을 붙여서 건물을 짓고 그걸 분양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토지 구획 사업이 문제가 뭐냐 이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뭐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아까 어떻게 땅 주인들이 손해를 본다 그랬죠. 이게 나라에서 일부러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개발을 좀 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80평 100평 내고 80평 받을 거를 60평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줄어드는 판도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폐지됐어요. 이런 폐해나 이런 것들 옛날에 뭐
저희 나라에 돈이 없을 때 이런 강제적인 방식을 통해서 개발 계획을 하다 보니 부작용이 좀 심해져서 뭐 이제 나중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면서 그 시행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불분명한 토지들을 정리를 해야지 이 땅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환지에 의한 시행 방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법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환지란 어떻게 하냐, 요렇게 1, 2, 3, 4라는 땅이 있죠. 이렇게 불분명한 땅들을 어쨌든 그 토지 소유자들이 제공을 하면 이 중간에 있는 시행업자가 그 개발을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요렇게 1, 2, 3, 4를 나눠주고 좀 채비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는 방식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토지 수용 방식을 하면 어쨌든 이 땅을 가지고 PF 대출이라는 걸 많이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담보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어쨌든 간에 개발 비용이나 이 땅을 받을 때 환지 방식을 할 때 면적 대비 비용을 계산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비용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A라는 땅이 요만한 게 있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네모난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길을 십자로 딱 내고 코너에 요 좋은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부분에 이렇게 네모난 땅 외에 요만큼의 땅들이 남죠. A 부분에는 얘를 그 공공시설용지와 채비지라는 명목으로 따로 떼서 여기다 이렇게 내비두는 거예요. 보류지라는 거는 앞으로 뭔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을 남겨준 공공시설을 남겨두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이 안에 뭐 녹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보고 개인적으로 야 여기 녹지 만들어 이러면 안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녹지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나눠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비포와 애프터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림으로 표시해 둔 부분을. 이러한 방식이 좀 부담감도 적게 들고 사업 시행이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왜?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 어쨌든 간에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게 좀 빠를 수 있는 것이죠. 담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명확하고 개인 분담금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사업 시행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게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해요. 자, 사업 시행 단계에서 사업 시행. 실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 구역 지정권자에게 인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뭐 이것들은 우리가 그 아까 개발업자들이 대신 해준다는데, 개발업자들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그 땅 주인들은 잘 모르시겠어요? 여기서는 개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 보통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그 딱 2명은 제일 먼저 지정을 해둬야 돼요. 누구냐 그러면 위원장하고 감사는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인 이상이 모여서 이것들을 이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들이
각 토지 소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러이러한 개발을 할 텐데 하실 거냐에 대한 그 승낙 여부에 대한 승인서를 다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일일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전체 그 승인이 60% 이상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예전에는 60% 이상, 그러니까 또 나머지들이 모여서 뭐 찬성을 하네 반대를 하네, 그러니까 아예 동별도 60%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뭐 참여하는 조합을 나는 참여하겠다는 승인서를 전체적으로 70에서 80% 이상 돼야지 조합이 만들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보통 그러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배워야,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배워야 되는 기초적인 그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조합 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조합이 개발업자와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그 이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뭐 도면이랑 이런 것들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청에 제출해야 이제 허가가 떨어지는데, 근데 조합을 만들면서 이게 서류를 준비하려면 늦잖아요, 계획이.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가계약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각 개발 업체별로 밀어주는 건설 업체나 시공 업체들이 다르고 이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좀 싸움이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 도시 기반 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도시개발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 등과 이해관계 소유권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옆에 뭐를 해주죠?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토지 점거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단지는 어쨌든 나중에 개발을 하면 다 부실 건데 거기에 뭔가 컨테이너 박스나 아니면 다른 건물에 조합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네, 환지 방식, 수용 방식 등 혼합 방식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뭐 어찌 됐건 간에 그것을 할 때 비용이 제일 적은 쪽을 선택을 하거나 안전성이 높은 방식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조성된 토지의 공급은 공사 완료 보고 시 조성된 토지 건축물, 공작물 공급 계획을 작성하고 실시 계획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사용 허가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 분양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시행사가 들어가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참여자의 임의식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죠. 지금 공급자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로 전환이 필요하다. 왜 이런 얘기가 궁극적으로 나오게 될까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려는 사람들이 많고 공급은 적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양 사무실이라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놓고 이제 막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아, 나는 이거를 뭐 얼마에 계약할 거야 뭐 이러면서 추첨을 하고 돌리고 막 이러죠. 근데 문제가 뭐냐,
다 지어졌는데 모델하우스와 똑같지 않게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실 공사도 많고 층간소음도 심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이 그 대두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이냐, 지어놓고 분양을 하자. 그러기에는 이제 또 뭐 분양이 안 될 경우 그거를 시공사나 다 다른 사람들이, 개발업자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기는 싫은 거죠. 어쨌든 자기가 손을 빼던 뭘 하던, 이게 만약 분양이 늦게 되던 뭘 되던 간에 본인들의 이익은 챙겨가고 싶으니까 지금 어쨌든 그 선분양 후 개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안 보고 사면 불안 요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성급함도 좀 바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찌 되었건 간에 저는 만약에 분양받는 것보다는 완성된 아파트를 사시는 걸 추천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음 그 건축물을 산다, 뭐 그러면 예전 같은 개발 이익도 안 나올 뿐더러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층간 소음이나 여러 가지 결로 현상, 비샘 문제 등 방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어져서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지난 아파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만약에 교수님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그러면 물론 비싸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안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계 주민 참여가 강화. 지금은 조합원을 만들고 조합 설립을 하고 몇 번에 그냥 우리가 죄송합니다. 몇 번의 이 투표만으로 이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합 설립 단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랑 그 다음에 시공업자를 이제 추첨을 할 때, 그때 이제 조합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뭐 거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 추진위원장, 그러니까 조합장과 그 감사만 똘똘 뭉친다면 뭐 특별한 뭐 이러한 조합원끼리의 이런 뭐 투표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진 않죠. 근데 여러분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해 두셔야 되는 게,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모든 서류는 전부 다 등기로 붙여야 되거든요. 1500세대다 그러면 1500개의 등기를 보내야 되고, 안 가면 또 그 안 간 거에 대한 따로 연락을 해서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책자 발송이나 뭐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합원이 모이려면 그 장소, 투표하려면 그 인원들 뭐 이런 것들을 빌리고 대여하고 뭐 하는데, 기본적으로 총회라 그러죠. 조합원 총회를 한번 여는데 드는 비용이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10번만 하면 4억이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 비용도 크고, 여러분들이 되게 이런 걸 왜 자주 안 해요? 민주적으로 안 해요인데, 그 비용 증가적인 측면도 또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좀 어쨌든 그 주민에 대한 의견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체크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시 설계 가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참여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딱 하나만 가지고 있죠. 개발 이익을 해서 나는 돈을 벌 거야. 라는 가치만을 가지고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 도시는, 이 단지는 어떠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니까 후 분양이 일어나야 돼요. 선 공급. 그러니까 만들어서 지어 놓고, 아, 우리 단지는 이러이러한 걸 컨셉으로 만들고 건물은 어떻고 이러한 게 장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도시에 대한, 단지에 대한 가치를 매기고 싶어 하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든 게 뭐 신도시 그러죠. 무슨 신도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신도시에 과연 그 기능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안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도시개발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개발 주체는 누가 되죠? 도시개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공공 또는 혹은 민간 단체. 민간 단체는 어디죠? 조합. 그 다음에 조합 장이 되는 거죠. 공공은 여기는 뭐 공공이니까 SH공사 사장이, 아니면 뭐 그 개발을 맡은 담당자들이 이제 하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의 목표는 목표 설정, 뭐 개발 전략 수립, 사업 기획, 토지 확보, 개발 계획 수립, 개발 계획의 집행과 개발, 공공시설 및 서비스 제공, 사업 재원의 조달 및 관리, 개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조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거고, 요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뒤쪽 부분에서 다음 강의나 뭐 이런 데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 계획별로.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만 크게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돼요. 그 컨설턴트 종류에는 도시계획가, 건축가, 엔지니어링, 교통전문가, 환경전문가, 조경 전문가들이 있고, 그 외엔 토지 소유자, 투자자, 입주 예정자, 일반 시민 등이 있어요. 뭐 컨설턴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각 부분에 이 도시계획 전문가라 해서 건축을 빼놓고 의견을 안 듣고 할 수가 없고, 도시계획가가 하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보통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통에 대한 문제나 환경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환경 영향 평가,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허가 도서에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어떤 개발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것도 필요가 하죠. 기후 변화에 대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여기에 대한 개발 계획도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추석인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약간 수술을 하게 돼서 지금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뭐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그 이제 강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수술 끝나고 그 여러분의 단톡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강의 잘 들으셨으면 아까 남겨드린 단어 꼭 써주시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구역의 변화를 보시면 1394년부터 1995년까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죠. 13년까지 변화, 14년에서 63년까지 변화, 그 다음에 73년에 있었던 변화, 서울이 워낙 커지면서 인구가 밀집도가 높아지니까 행정구역을 더 세분화시켰죠. 그 이후에 우리가 6.25가 터지죠. 6.25가 터지면서 도시는 거의 폐허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거의 폐허가 돼서 남아나는 게 없죠. 네,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다시 급격한 도시화가 생기고 이제 도시의 인구 집중과 주택 문제가 생기면서 신시가지 개발, 토지구획 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신시가지 개발 등을 하게 되죠. 65년에 여의도를 시작으로 명동, 잠실, 목동을 개발하고 대규모 주거단지를 형성합니다. 근대 격자가로 체계를 도입하게 되고 개별 단지는 일자형, 미음자형으로 형성하게 되죠. 급속한 도시화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자, 50년대 보시면 압니다. 50년대부터 이제 막 서울이 번창해 나가니까 요렇게 보이시는 게 지금 구한성이라고 한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죠? 공덕, 도남 요런 식으로 해서 요 안에 있죠. 요 안에 있고 인구가 점점 모여들다 보니까 점점 서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을 뭐 어떻게 해주지 못하니까 여기 이제 도로를 먼저 확장을 해주죠. 우리가 50년에서 북쪽으로.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요 시내부터 그 저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도시계획을 해서 조금 집단 주택을 이제 막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60년대는 영동지구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70년대에서 영동, 잠실 이쪽이 이제 드디어 강남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강남이 절대적으로 서울에 편입되게 되면서 도시계획이 실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망을 어떻게 하냐? 내부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여기 주변에 위성도시를 둘 계획을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한 서울이죠. 예. 요게 무엇일까요? 요게 세운상가 쪽입니다. 세운상가서부터 해서 쭉 종로까지 연결된 거고 여기가 그 지금은 없어진 그 청계 고가도로를 공사하고 있었던 시절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종암동 쪽
그 도시계획이었고요. 요 도남동 쪽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토지구획 사업을 실시했죠. 한남동도 이런 식으로 했고, 67년에는 서울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한강변. 다 그때는 한강에 나와서 이렇게 놀고, 뭐 우리가 바다까지 갈 능력이 안 됐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름 되면 전부 다 사람들이 한강에 나와서 이렇게 수영하고 놀고 뭐 이런 곳이었거든요. 한강이. 근데 67년까지 여기 그 강변북로 이렇게 식으로 설치가 되면서 점점점 공사가 시작되고, 강은 사람이 마주하지 못하는 도로 이제 곳이 되는 것이죠. 이제 토지구획 사업 정리에 폐해가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도시 공간의 고려가 없이 사업지구만의 계획이 있다는 것과 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 거죠. 개발 후 토지가 이용되지 않고 이제 토지의 가격이 오를 때까지 내비뒀다가 뭐 이때 뭐 복부인들이 막 그 가격을 올리고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고 돌리고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면서 뭐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된 거죠. 그 당시에는, 맨 처음에는. 지금은 뭐 개발이익 환수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좀 문제가 많이 됐죠. 제대로 된 생활권과 공공시설의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 지금 보시면 영동지구 쪽 한남대교를 건너가는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동지구를 이렇게 그 조성도를 그리고 개발을 시작하게 되죠. 영동 신시가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약간 서울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지역 지구 단위별로 개발을 하니까, 자, 여기까지는 격자형 도로가 잘 이어져서 좋은데 요 옆에랑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도로망이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개별적인 단위의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 문제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동지구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제 지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강남이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60년, 76년대, 80년대, 86년대, 91년도 강남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상업지역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죠.